캐릭터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니티 물리 엔진에 기반한 방식입니다. 게임 객체에 리지드 컴포넌트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 리지드 컴포넌트에 포스를 추가하게 되면 게임 객체가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객체와 충돌했을 때 튕겨져 나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자동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물체와 물체가 부딪힐 때 상황을 잘못 예측하면 벽 사이에 끼는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유니티 SDK가 제공하는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계단이나 경사 오르기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경사에서 떨어지는 물리 현상을 직접 코드를 계산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이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본 강의는 이 방식을 다룹니다. 캐릭터를 움직일 때 카메라 시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인칭 시점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고 이 방식은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다른 방식은 카메라를 캐릭터에 멀리 떨어져서 카메라가 캐릭터를 항상 따라가게 하는 3인칭 시점 움직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법은 캐릭터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주로 카메라 게임 객체를 이 캐릭터의 자식 객체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캐릭터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실린더 객체고요. 여기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큐브 객체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게 만들고 이 캐릭터의 자식으로 카메라 게임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배치를 해서 카메라가 진행 방향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캐릭터는 여기서는 실린더로 했지만 휴머노이드 캐릭터를 쓰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면에 이와 같이 이 카메라가 보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캐릭터는 가만히 놔두고 이 카메라를 이 X축을 기반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시계 방향, 아래쪽으로 카메라를 내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무한히 위쪽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쪽으로 90도, 아래쪽으로 90도 이와 같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는 이 캐릭터 객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 객체만 위아래로 회전하면 됩니다. 반면에 마우스 커서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는 가만히 놔두고 이 캐릭터 객체 자체를 회전하면 됩니다. 마우스를 좌측으로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 Y축을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면 반시계 방향,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는 캐릭터 게임 객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 게임 객체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카메라와 게임 객체를 이동시키게 만들었다면 키보드 WSAD가 W 위쪽, S 아래쪽, A 왼쪽, D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1인칭 시점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부분과 키보드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부분은 카메라 객체를 중심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객체에 마우스 룩이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붙일 것입니다. 여기 키보드 움직임은 이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게임 객체를 기반으로 여기에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붙일 것입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 룩 스크립트는 카메라 게임 객체에 붙이는 스크립트입니다. 이 카메라가 보는 방향이 이와 같이 게임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마우스를 상하 좌우 움직여서 카메라나 이 캐릭터가 회전하도록 만듭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 변화량 값을 얻기 위해서는 유니티가 제공하는 input.getAxis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인자로 마우스 X를 주게 되면 왼쪽으로 움직인 변화량이 나타나고 마우스 Y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인 변화량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마우스를 이렇게 갑자기 옮기게 되면서 변화량이 생겼다면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 위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납니다. 최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쪽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가령 마이너스 0.7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위쪽으로 옮겼는데 예를 들어서 0.5가 나왔다면 변화량을 이와 같이 두 개의 값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기반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카메라나 게임 객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에서 조작을 합니다. 먼저 마우스의 X축으로 움직인 변화량을 찾은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time.delta time을 곱하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움직일지를 조절하기 위한 인자로 마우스 sensitivity라는 멤버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값으로 조절합니다. 이 값을 크게 하면 좀 많이 회전하게 될 것이고 작으면 조금만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00으로 잡았습니다. 이 결과값이 마우스 X 즉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얼마나 회전할지를 나타나게 되고 마우스 Y는 위아래로 회전할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카메라 게임 객체가 X축을 기반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마우스 Y가 되고 회전할 각을 멤버 변수로 X 로테이트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X 로테이트는 초기에는 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0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인 양만큼 회전을 시켜줍니다. 위로 가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되죠. 위로 갈 때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45도 회전하면 되고 그래서 이 값을 빼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밑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40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플러스 45도를 돌리게 되니까 밑쪽으로 돌아갑니다. 즉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 마우스 Y를 빼주면 됩니다. 이 뺀 결과값이 90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massF 클래스의 clamp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는 2인자 값이 마이너스 90에서 이 90 사이의 값을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 값을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1이 되면 마이너스 90이 되게 92가 되게 되면 90이 되게 즉 요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X의 회전값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마우스 룩 스크립트는 카메라 게임 객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게임 객체에 트랜스폼의 로컬 로테이션을 회전시켜 줍니다. 회전시켜 줄 때는 쿼터니언 클래스를 사용하죠. 여기에 오일러 함수 값으로 X의 회전각 Y, G를 주는데 XY로는 회전시키지 말고 X축으로 요 X축을 기반으로 얼만큼 회전할지를 이 값만큼 회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코드가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좌우로 움직인 양인 마우스 X는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 게임 객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게임 객체에 붙인 이 스크립트에서 이 게임 객체를 가리키기 위한 플레이어 변수를 이 게임 객체를 가리키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임 객체를 Y축을 기반으로 회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player.transform의 rotate 함수로 회전시켜 줍니다.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야 되니까 기준을 vector 3.up을 해주고 vector 3.up이면 Y축이죠. 그리고 마우스 X 양만큼 회전시켜주면 이 캐릭터 게임 객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커서가 보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커서 클래스의 lockState 멤버 변수에 enumeration 값으로 커서 lock mode locked라는 enumeration 상수 값을 넣어주면 커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계단과 경사로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바닥에 플레인을 깔아 놓았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캡슐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캐릭터로 바꾸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만들어서 크기를 X를 0.5, Y를 0.5, G를 1, 캐릭터의 자식으로 넣고 카메라 게임 객체를 캐릭터의 자식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내서 위아래로 회전해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 줍니다. 이 카메라 게임 객체에 마우스 룩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입니다. 마우스 룩 스크립트는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일단 마우스는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캐릭터 게임 객체를 연결시켜 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위아래로 하면 이 카메라 게임 객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반면에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캐릭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아래는 카메라가 움직이고 좌우는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니티가 제공하는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클라이더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로 움직이는 방법은 이 컨트롤러에 move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것입니다. move 함수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크기만큼 이동할지를 방향 벡터로 인자로 주면 그 방향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게 됩니다. move의 결과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게 되고 장애물이 없으면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캐릭터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로프 리미트는 경사로의 경우에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45도라고 되어 있으면 45도 이내에는 다 올라갈 수가 있고 요거보다 더 높은 각이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스텝 옵셋은 계단이 있는 경우에 게임 객체와 이 계단의 이 높이 차이가 0.3 유니트 이내에 있으면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0.4나 0.5면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컨트롤러는 클라이더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클라이더의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이 클라이더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캡슐 클라이더와 인자 설정이 동일합니다. 이 캐릭터를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 캐릭터에는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붙여줍니다. 이 스크립트는 이 캐릭터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이 캐릭터의 캐릭터 컨트롤러를 가르치게 만들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키보드로부터 좌우로 움직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getAxis horizontal 값으로 받아오고 W나 S키를 누르면 vertical 상하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G라는 변수 값으로 받아옵니다. 이 키보드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일지는 이 코드로 결정을 해줍니다. move mount라는 벡터3 값은 transform.right의 x 값을 곱한 것과 transform.forward를 g 값을 곱한 것을 대해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캐릭터 게임 객체의 로컬 좌표를 보면 빨간색이 x축이 되고 이 파란색이 g축입니다. transform의 right는 이 transform의 오른쪽, 즉 x축을 이야기합니다. transform.forward는 여기에 앞쪽, 즉 g 좌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우 움직임 값은 이 벡터를 중심으로 얼만큼 이동할지를 결정을 해주고 키보드 위아래 W나 S키는 앞쪽, 즉 이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할지를 곱해줍니다. 만약에 W키를 눌렀다고 하면 이쪽 값은 0이죠. 반면에 이쪽으로는 누르고 있으면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벡터 값이 move mount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캐릭터 컨트롤러에 move 함수를 호출해줘서 이 값만큼 이동해 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time.delta-time을 곱해주고 속도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스피드를 만들어서 그 양만큼 곱해서 시간에 따라서 move amount 양만큼 이동해주게 만들어주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move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은 전역 좌표기에서 이동량을 벡터3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해주면 지금 이것은 X축으로 X만큼, Y축으로는 없고 G축으로 이 G만큼 움직이게 되면 이와 같이 전역 좌표기에서 X0F가 되면 X, Y축 0, G축 이 G만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허리잔틀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를 쓰게 되면 전역 좌표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를 쓰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게임 객체에 add 컴포넌트로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클라이드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캡슐 클라이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캡슐 클라이드를 제거를 합니다. add 컴포넌트로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멤버 베리어블은 이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이 로컬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앞으로 가게 되면 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좌우로 가게 되면 이 빨간색 축으로 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앞쪽으로 가게 되면 파란색 화살표로 가죠. 뒤로 가게 되면 이 방향,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도 빨간색. 또 회전을 하게 되면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만약에 위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좌표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살펴보면 좌표계를 글로벌로 바꿔주고요. 앞쪽으로 가게 되면 파란색, 저기 보이시죠? 글로벌 좌표계 파란색 방향으로 움직이고 제가 어떻게 회전을 하더라도 전역 좌표인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지가 않습니다. 스텝 옵셋이 0.3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닥에서 높이가 0.3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텝 옵셋을 가령 0.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간 거 보이시죠? 살짝 올라가고 다시 한번 움직여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집니다.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클라이더에 충돌하면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렇게 다 올라왔을 때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냥 공중에 부양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코드로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슬로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슬로프를 10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올라갔던 거를 올라가게 하려고 하면 못 올라가고 여기 걸려서 지금 앞으로 움직이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멈춰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못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가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슬로프를 올려주면 30도 정도로 해주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유낙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이나 슬로프로 올라가서 떨어질 때 지면에 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자유낙하를 하기 위한 공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가 중력 가속도 g에 비례해서 시간에 따라서 점점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프레임 단위로 다음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에서의 속도는 이전의 속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만큼 더하면 현재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속도와 흐른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떨어진다고 합시다. 다음 프레임에서의 위치를 계산할 때 흐른 시간은 델타 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 9.8에 이 시간만큼 곱한 것이 속도 V1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V1 곱하기 델타 타임을 곱하면 됩니다. 이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이 됐을 때 속도는 기존에 있었던 이 속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9.8에 델타 타임을 곱한 만큼 더한 것이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 속도 V2에 델타 타임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프레임이 지날 때마다 속도가 증가해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무브먼트에는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벡터3 타입으로 벨라시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벨라시티의 y좌표에다가 속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마이너스 9.8로 하고 델타 타임을 곱한 것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이동 거리는 이 속도에 델타 타임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 속도에다가 델타 타임을 곱한 것을 이동 거리로 잡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캐릭터 컨트롤러의 무브 함수에 이 이동 거리만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캐릭터가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밑으로 떨어질 때 지면에 접촉하는 여부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에 프로퍼티로 is ground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는 지면에 닿으면 true로 되고 지면에 닿지 않으면 false로 된다고
매뉴얼에 되어 있지만 가끔 의도한 거랑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고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직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지면 적척 여부를 판정하는 코드를 삽입합니다. 피직스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밑으로 쏘아서 접촉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피직스라는 클래스의 레이캐스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 혹은 큐브 혹은 캡슐을 만들어서 접촉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피직스 클래스의 체크스피어, 체크박스 이와 같은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레이어 개념을 쓰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와 레이어 마스크는 다른 강의에서 레이캐스트 설명을 할 때 설명된 것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 피직스의 체크스피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 게임 객체에 자식으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그라운드 체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객체를 쓴 이유는 이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좌표값에 있습니다.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우리가 지면과 접하게 되는 가장 하단 부분에 배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나면 이 위치로부터 피직스 클래스의 체크스피어 정적 함수를 호출해 줄 때 첫 번째 인자로 이 게임 객체의 포지션 값을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두 번째 인자에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true로 돌아오게 되고 접촉하는 것이 없으면 false 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예에서는 레이디어스 값을 0.04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을 만들어서 이것이 충돌하는지를 판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자가 레이어 마스크인데 이 부분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코드나 설명 부분은 나중에 이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부분을 다 합치면 이와 같은 코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의 업데이트에서 플레이어 캐릭터가 지면과 충돌했을 때에 위한 코드로 이 부분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자연 낙하 시에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자연 낙하로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기 위한 변수가 velocity 변수입니다. velocity는 x, y, g 세 방향 중에서 y축의 속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을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면이 충돌했을 때는 이 속도가 리셋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과 충돌하는 부분을 위해서 피직스탁 체크스피어 함수를 호출해주고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이 게임 객체가 위치한 곳에다가 가상의 반원을 만들고 이 반원의 반지름이 레이디어스라고 멤버 변수를 통해서 인자로 받습니다. 이 경우는 0.0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상의 원이 지면과 충돌하게 되면 리턴 값이 true가 되게 되고 그러면 isGrounded라는 불변수가 tru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isGrounded가 true면 y축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뒤에 부분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빼는 경우는 계단, 슬로프, 벽 등에 부딪혔을 때도 닿았기 때문에 isGrounded가 true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0이 되지만 계단에 부딪혀도 0이 되고 벽에 부딪혀도 0이 되게 됩니다. 이걸 원하면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만 0으로 하고 벽이나 계단 같은 데 부딪혔을 때는 그대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려면 이 부분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게임 객체에 그라운드 체크라는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이 캐릭터의 가장 밑부분에 위치를 시켜둡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공중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둡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코드의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추가해 줍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유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슬로프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자유 낙하하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지면과 충돌하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을 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부분만 넣은 상태죠.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낙하를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를 올라가서 다시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은 엄청 빠르게 뚝 떨어졌죠.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엄청 빨리 떨어지고 방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뚝 떨어져 버렸죠.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 디버그 모드로 보시면 플레이 무브먼트의 빌라스터 값이 현재 마이너스 600, 즉 속도가 초당 600m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면에 닿았을 때도 계속 증가하니까 이 부분을 리셋할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무브먼트에 이 지면과 닿게 되면 이 속도를 리셋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떨어지죠. 그리고 지면에 닿았을 때는 빌라스티비가 거의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좀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속도가 지면에 닿았을 때는 0으로 계속 유지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랑 차이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의 is grounded 값을 이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밑에 버전을 사용해도 동작을 합니다. 캐릭터 컨트롤의 is grounded를 이용해서 접촉 여부를 판정하도록 바꾸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봅니다. 실행을 합니다. 지면으로 떨어졌을 때 is grounded가 true로 된 것을 볼 수 있죠. 경사로를 올라가서 떨어지면 다시 is grounded가 tru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의 is grounded가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 코드에서 이 부분을 바꿔 보았습니다. 체크 스피어나 is grounded로부터 is grounded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코드는 is grounded가 false이면 수행을 합니다. 즉 지면에 닿지 않으면 초당 9.8 유닛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걸 쓰나 밑에 걸 쓰나 둘 다 동작을 해야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위에는 동작하지만 밑에 방식으로는 이상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유는 아마 설정 세팅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서 이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초당 9.8 유닛으로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면에 닿게 되면 is grounded가 true로 만들어져야 되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방금 뚝 떨어졌죠. 그런데 is grounded가 true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is grounded가 false니까 계속해서 gravity movement 값만큼, 즉 이 값만큼 계속 밑으로 보내고 있는데도, 그래서 지면에 닿아 있는데도 is grounded가 true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위의 버전을 이용해서 physics.checkspher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 보면 is grounded가 지면에 닿으니까 체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동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면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H만큼 띄우고 싶습니다. 즉 H만큼 올라간 다음에 다시 자유낙하를 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중력가속도는 항상 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를 얼마로 해줘야 올라가다가 중력가속도를 받아서 계속 속도를 줄였다가 여기서 0이 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할까요? 높이 H인 곳에서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충돌한 속도가 V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면에서 V 속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쏘게 되면 중력 가속도 때문에 점차 느려져서 이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자유낙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높이 H만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속도 V가 되도록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쏘면 H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유낙하 공식에 있습니다.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자유낙하한 물체의 속도 V는 루트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높이 H를 곱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방금 구한 공식을 바탕으로 점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 코드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키보드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점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면에 닿았을 때만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 엔더 조건으로 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캐릭터에 가해지는 속도는 벨라시티의 y에다가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루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mathf.sqrt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점프하기를 원하는 높이를 점프 하이트라는 멤버 변수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를 여기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점프를 하게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에 점프 하이트와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점프하는 코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삽입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9.8이 아니라 플러스 9.8을 한 이유는 방향이 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한 것입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이 캐릭터의 점프 하이트를 5로 해줍니다. 이 캐릭터의 포지션을 보면 Y축으로 1의 위치에 있습니다. 점프 키를 누르게 되면 5만큼 점프하게 되니까 토탈 높이가 6이 되겠죠. 점프를 눌렀을 때 여기 수치를 잘 보세요. 점프를 하겠습니다. 6에 거의 됐다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점프하면 올라갔다가 6. 점프 하이트를 3으로 하면 현재 1이니까 4 정도 되겠죠?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4 정도에서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용한 1인칭 캐릭터 이동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우스 룩 스크립트를 통해서 카메라와 캐릭터를 회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로 자유 낙하하는 방법, 점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